네, 이번 시간에는 정책학 제 1장 제2절 정책 과정에서의 권력입니다. 제 책 133쪽의 내용입니다. 정책 과정에서의 권력. 네. 실제 정책은 누가 결정하느냐? 실제로 정책 과정에서 이 권력을 누가 잡느냐, 그죠?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후 거번스의 문제죠. 누가 통치하고 실제 권력을 잡느냐? 교수님, 권력은 국민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예스. 예. 그렇게 교과서적인 게 맞죠. 그럼 실제로 그 국민에게 여러분들이 정책 결정을 하느냐? 아,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예. 정책 과정에서 이 권력의 문제는 정말 행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냥 상식으로 항상 머릿속에서 특히 엘리트론과 다운론의 문제는 아,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나이가 들든 언제든 우리 사회와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조직을 바라보면서 우리 조직이 다원적인가? 우리 조직이 엘리트 전적인가? 우리 회사가 엘리트들에서 움직이는 건가? 우리 회사는 전부 다 다원적으로 움직이는 건가? 다원주의를 적용하는 게 맞나? 뭐 이런 것들이 항상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분석적 틀을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물론 이걸 몰라도 세상을 잘 살 수 있겠지만 시험에도 자주 나오죠. 뭐 7, 9급의 시험, 뭐 고시 문제라든가 특히 공사 문제 이런 데서도 주관식으로 잘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이 부분은 뭐 그냥 딱 꿰뚫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재밌어요. 이 권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누가 지배하느냐. 아, 이 굉장히 읽어보시면 전체적으로 내용도 재밌습니다. 저는 요 내용 이때까지 다양하게 여러 학자님들 분들이 정리하신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서 제 책에서 주관식 답안으로 쓸 수 있게끔 표현했다. 그래서 객관식 하시는 분들도 좀 깔끔하게 읽을 수 있도록 저는 적었다고 생각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내용은 서론을 읽어보시면 이 답을 쓰는 분들은 이 서론을 읽어보시면 이 외에 실질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사람은 행위자는 누구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데 그 의문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사실 핵심적인 의문에 대해서도 정책은 주도권이 정부에 있나고 보느냐 민간에 있느냐는 얘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참여의 범위가 소수이냐 다수이냐는 걸 나눠지는데 먼저 마르크스주의 이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우리 행정학 전반에서 우리 막스의 이론을 공부하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뭐 사회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뭐 지금까지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막스의 이론입니다. 이 마르크스는 계급 이론에 따라 있죠. 그 계급은 두 가지 계급입니다. 그죠? 어떤 계급이냐면 그것은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으로 구분했습니다. 이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의 갈등이 사실은 이 사회의 어떤 변화의 촉진자가 되는 거죠. 갈등 요소를 앓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공공정책은 자본가 계급의 이해를 반영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스는 이 자본가 계급에 의해서 것들을 프롤레타리 혁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막스는 이 자본가 계급의 이해를 반영한 게 국가다. 국가. 국가를 자본가 계급이 노동자 계급을 착취하는 도구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가 계급, 막스가 보는 거는 조금 더 정리하면요. 국가가 있죠. 우리 사회는 자본가와 노동자로 나눠지는데 두 가지 계급이 있는데 이 국가는 자본가 계급에 의해서 조정되고 그래서 국가가 노동자 계급을 착취하기 위한 도구가 된다는 거죠. 결국 이 국가라는 자체가 결국 자본가 계급에 의해서 거의 압도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정책의 결정권은 국가 또는 정부를 담당하고 있는 집단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자본가들이라는 에 의해서 결정이 된 거야.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 명칭을 몰라도 됩니다. 국가의 수단 이론이다 라고 하죠. 이게 이제 마르크스의 이론입니다. 간단하게 전반적인 마르크스를 집약적으로 여러 가지 책 여러 가지 설명이나 집약적으로 보면 이렇다는 거죠. 국가는 이때 국가가 자본자 계급에서 주도되어 있어 사실은 허수아비다. 자본가 계급에서 주도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마르크스의 주장이 네오막시스트에 의해서 1960년대 후반부터 상당히 비판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막시스트자리 이런 걸 주장했는데 1960년대까지 쭉 살아보니까 이 자본주의 시장 사회에서 국가가 반드시 자본가들에게만 이득이 있는 정책을 하진 않더라는 거죠. 근데 노동복지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복지 정책은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도 쓰더라는 거예요. 이런 비판을 이제 막시스트들이 엄청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오막시스트, 다시 말해서 신막스주의자들이 새로운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거 내용을 수정해야 되겠어. 그게 네오 신마르크스주의고 그것이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이라는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다시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960년대에 많은 신마르크주의자들이 국가의 활동과 행태에 대한 재해석을 시도하여 그 유명한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용어는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막시스트자들이 자본가 노동자가 있다면 이 국가는 누구에 의해서 정부 관료죠. 정부 관료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 국가가 자본가들에 의해서만 국가적 상대적 자율성이라는 결론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자본가들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때때로 노동가의 견해도 반영하더라. 그래서 국가는 어느 정도 렐러티브하게 자본가로부터 어느 정도의 자율성은 가지더라는 거예요. 국가가 자본가 계급을 딱 반영해서 자본가 계급의 국가가 완전히 무용한 존재, 정부 관료가 무용한 존재가 아니라 자본가들에 의해서 어떤 요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가지고 결정하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이 자본주의 사회는 장기적으로는 결국 자본가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하게 되더라고요. 해서 결국 막시스트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네오 막시스트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막스의 견해를 받아들이면서 하지만 약간의 수정을 가한 겁니다. 이분들이 대부분 여기 있습니다만 네오 막시스트들 중 1970년대 초반에 플란차스가 제시한 견해가 널리 알려져 있는데 그는 재밌습니다. 되게 아주 이 분석을 잘했어요. 자본가 계급도 단일한 분파가 아니라 여러 분파로 나눴다는 거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기업도 중소기업, 대기업이 있고 대기업끼리도 철강하는 기업이 있고, 그죠? 그다음 전자상품 만드는 기업이 있고, 옷 만드는 기업이 있고, 유통하는 기업이 있고 다르다는 거죠. 그들 사이에서도 좀 약간의 충돌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상대적 자율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노동자 계급의 압력도 있다는 거예요. 정부 관료와 노동자 계급의 압력도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다수이기 때문에 노동자 계급이 다수이기 때문에 정치적 압력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여기서도 받아들여줘야 되는 거죠. 이 이외에 사실 또 여러 가지 또 몇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제 책에는 없습니다만은 또 그런 것들도 있죠. 이 정부 관료는 또 어디서 충원되느냐는 거죠. 책에도 있군요. 국가를 이끌어가는 관료들이 비자본가 계급으로부터 충원된다는 사실. 이 정부 관료도 반드시 자본가 계급에서 충원되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삼성의 아들이고 현대의 아들들이 공무원 됩니까? 그 사람 공무원 안 되잖아요. 그죠? 저처럼
농사 짓는 사람의 아들이 공무원이 됐잖아요. 뭐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가서 꼭 뭐 삼성과 현대를 위해서 옹호하든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상대적 자율성을 가질 수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아주 흥미로운 얘기가 여기 있죠. 그런데 플랜차스는 이러한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자본과 이익에 부합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자본과 이익에 부합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국가 니네가 장기적으로 보면 자본과 이익에 부합되는 거 아니냐. 그 이유는 국가가 자본주의 사회의 생존을 위하여 재산권 보호, 질서 유지, 지속적인 이윤 축적을 위한 유리한 조성을 조성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삼성에게 불리한 정책을 썼다. 삼성이 우리나라 전체 GRDP에 차지하는 포션이 엄청납니다. 과연 그렇게 정책을 출시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이 의문스럽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플랜찬스의 이야기들이죠. 예를 들면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이라는 것은 상대적 자율성을 가진 국가의 정책 결정은 여전히 자본과 이익을 지원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결국 어느 정도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졌다는 의미지 완전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그 유명한 상대적 자율성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다음 엘리트 이론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엘리트 이론에서 먼저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 언어인데요. 엘리트 이론은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나? 이 엘리트 이론은 사실 이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의 지금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데 이 엘리트 이론은 마르크스의 계급 이론을 비판하면서 대항 개념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수의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으로 구분되고 그리고 필연적으로 갈등을 일으켜서 어떻게 된다 그래서 노동자 계급의 지배는 다수의 지배로 노동자 계급 지배하는 다수의 지배로 전환된다고 막스가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이렇지만 이렇게 엘리트들에서 움직이지만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의해서 노동자 다수의 지배인 세상을 만든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을 한 겁니다. 누가? 자본주의 사회의 학자들이 야 무슨 얘기야? 노동자들이 다수가 지배하는 세상? 그거 진짜 될까? 라는 거고요. 물론 또 하나 자본주의 사회 내부에 대한 문제도 생각했습니다. 민주주의라고 니네들이 얘기했지만 정말로 바이 더 피플이 됐는지 한번 보자. 이게 자 먼저 이 고전적 엘리트론자들은 바로 이겁니다. 마르크스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 구분되는데 이런 기에 대해서 다수의 지배에 대해서 그러면 고전적 엘리트론자들이 여기에 대한 대항하는 논리를 만든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요. 엘리트론은 고전적 엘리트론자와 1950년대의 미국에서의 엘리트론자가 나옵니다. 뒤에 1950년대 미국에서 나오는데 이 당시에 고전적 엘리트론자들은 마르크스의 이론을 반박하면서 등장하게 됩니다. 마르크스의 노동자 계급의 다수의 지배가 아니다는 것을 반박하면서 들고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모스카, 파레토, 미헬스는 계급혁명 후 노동자에 의한 다수 지배 사회를 말하는 마르크스의 이론에 대한 도종이며 대중의 지배를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대안적 개념으로 엘리트론을 제시한 게 됩니다.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세 사람을 꼭 진짜 이건 암기라기보다는요. 이런 걸 우리가 암기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그냥 상식으로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문재인 정부 암기해 문재인 정부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문재인 정부 그 이전에 박근혜 정부 그 이전에 이명박 정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듯이 그런 식으로 정도를 알아야 됩니다. 모스카, 파레토, 미헬스, 어떤 책에 미첼스라고 쓰기도 합니다. 이 세 사람이 고전적 엘리트론자이다. 그죠? 그리고 이들의 주장이 각각 어떻다는 것까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먼저 모스카의
핵심적인 용어는 소수 집단의 조직화 능력입니다. 이 소수 집단은 조직화 능력이 훨씬 강하다는 겁니다. 다수 집단보다. 그렇겠죠. 예컨대 전체 대한민국 군인이 60만 명인데 이 중에 아주 소집단, 예를 들어서 육군 사관학교 출신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체계적인 조직화에 의해서 엘리트에서 움직여 나갈 수 있다든지 이런 훨씬 더 소수 집단은 조직화 능력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조직화 능력이 엘리트 집단을 형성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모스카는 조직 장악 능력의 유무에 따라 엘리트와 비엘리트를 구분했고요. 그런 하였으므로 생산 수단의 여부에 따라 구분한 마르크스 입장과는 좀 달랐고요. 그리고 엘리트의 순환도 강조했어요. 어떻게 이 더 강력한 세력이 나타나면 대체가 되는 거죠. 자, 전체 지배 세력 중에서 아주 소수의 집단들이 해서 이걸 이끌어갔어요. 하지만 더 강력한 소수의 조직 장악 능력을 하면 이 집단을 해체시키고 이겨 나갈 수 있는 집단이 생겨나간다는 거죠. 이게 엘리트 순환이고요. 파레토도 엘리트 순환론을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 다 엘리트 순환은 비슷해요. 이 파레토가 순환한 거는 어떤 거냐면은 파레토는 통치 엘리트와 정책 결정에 참여하지 않지만 권력을 가지는 엘리트 위치에 있는 비통치 엘리트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자 다시 사람은 죄송합니다. 엘리트와 통치 엘리트와 비통치 엘리트로 구분했습니다. 파레토는 그래서 그럼 여러분 통치 엘리트는 통치 엘리트는 지금 우리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당, 청와대에 있는 이 사람들 볼 수 있고 비통치 엘리트는 올림픽 금메달, 그다음에 프로야구 선수 이런 사람들입니다. 아주 운동을 잘하시는 사람들이나 연예인 중에 아주 저명도가 높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도 실질적으로는 엘리트들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권력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런데 이런 것도 순환한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파레토는 이러한 통치 엘리트, 비통치 엘리트, 일반 대중은 사회들 유동성에 의해서 상호 교체 순환된다. 통치 엘리트가 어느 날 비통치 엘리트가 프로야구 선수가 어느 날 정치를 해가지고 갈 수도 있고 일반 대중이 또 어느 날 통치 엘리트의 위치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게 순환되지만 어쨌든 나라를 다스리는 거는 엘리트들에 의해서 다 줄여진다는 거예요. 결론이에요. 그래서 모스카, 파레토. 그 다음에 미헬스의 과두제의 특징입니다. 이 중에 제일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정말 상식 중의 상식으로 행정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특히 행정학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상식입니다. 미헬스 또는 미첼스라고 있는 사람의 과두제의 철칙입니다. 무슨 말이죠? 과두제의 철칙. 모든 조직은 과두제화된다. 여러분 과에 가보면 여러분 한 50명 정도가 수업을 듣고 어떤 결정을 할 때 꼭 보면 몇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많아요. 저는 이 과두제의 철칙이란 말은 정말 맞는 말 같아요. 여러분 집안 또 엄마, 나, 동생, 아빠 4명이 있다. 다 합리적으로 4사람 견해가 받아들여지나요? 엄마, 아버지 2사람이 딱 있다고 해보세요. 2사람이 공평하게 배분된 집안 거의 없을 겁니다. 대부분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죠. 우리 집에도 저하고 우리 딸에는 별 권력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집의 권력은 우리 와이프에 의해서. 그래서 제가 과두제의 철칙을 항상 우리 3사람 중에서도 과두제가 있다. 도대체 민주적이지 않다. 왜 당신이 모든 걸 결정하느냐 하니까 밥을 자기가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먹는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어쨌든 자 농담이고요. 자 그래서 과두제한다. 이게 나중에 어디서 나오냐면은 우리가 관료제에서 또 나옵니다. 관료제에서. 당연히 관료제도 어떤 이런 피라미드 조직이잖아요. 여기서 과두제의 철칙 이게 여기서 다 결정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미헬스가 어떻게 이 과두제의 철칙을 주장했냐? 왜 이 사람이 과두제의 철칙을 주장하냐면은 그 당시에 이 사람이 그러면 가장 민주적이란 조직을 한번 가보자. 자,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 여러 가지 정당이 있다면 그래도 정의당이 보기에 제일 좀 노동자, 농민을 대변하고 되게 민주적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 독일의 사회주의 정당을 가본 거예요.
여러 가지 정당 중에서 사회주의 정당은 좀 더 민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가봤습니다. 근데 그 사회주의 정당에 가봤는데 그 사회주의 정당에서도 선거의 승리를 위하여 계층정제의 구조를 반영한 소수의 지도자의 지배당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야, 어떠한 모든 조직은 다 과도주의화 되는구나. 이렇게 과도주의 철칙을 주장했다는 거죠. 뭐 각주를 한번 읽어보시면 좀 더 설명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헬스의 과도주의 철칙이다. 자, 이런 고론적 엘리트론자들이 주장한 거에 달리 이제 1950년도에 이제 엘리트론자들은요, 이 1950년대 미국의 엘리트론자들은 좀 과학적 방법을 좀 더 동원해서 이제 연구를 합니다. 실제 여러 가지 방법론상의 연구를 통해서 미국 사회에서 미국 엘리트론자는 거예요. 당시 미국 사회에서 지배 엘리트의 구체적인 존재 형태와 지속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실제로 미국 사회에 보면은 오히려 이분들은 좀 마르크스주의에 반대하는 것보다는 마르크스의 지배계급 개념과 오히려 결합 계승하여 설명합니다. 좀 다르죠. 이 고전적 엘리트론자와 달라요. 이 미국 엘리트론자들은 살짝 약간 네오마르크시스트적인 경향이 조금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뭐 그래서 그런 의미로 미국 사회가 엘리트에 의해서 집중되더라라고 아주 센세이션한 발표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두 사람입니다. 헌터라는 사람이 1963년에 명성 방법을 동원했고요. 밀즈라는 사람은 50년에 지위 방법을 동원합니다. 방법론적인 방법이에요. 교수님 이거 다 알아야 됩니까? 저도 이런 방법이 있었다는 정도만 알면 되는데 이 헌터가 명성 방법이고 밀즈가 지위 방법이라는 얘기가 한번 7급인지 9급에 행정학 문제에 나왔습니다. 이게 뭐 이런 문제가 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헌터가 명성이면 어떻고 헌터가 지휘 방법이면 어떻고 밀즈가 명성 방법이면 어떻습니까? 우리 행정학을 정말 행정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 꼭 이게 필요한 게 아니죠. 하지만 시험 문제는 이제 뭐 좀 학생을 떨어뜨리기 위한 방법으로밖에 이제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문제를 냈습니다. 뭐 이 안의 내용들을 한번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워낙 중요하니까 제가 이 파트는 워낙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안의 내용까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이런 강의를 해서 그렇지만 저는 이거 2차에 주관식 공부를 하면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좀 상세히 쓰려고 제가 좀 했던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현명한 사람은요, 사람을 밀지 않아요. 현명한 사람은 사람을 밀지 않아요. 여러분, 왜 현명한을 헌으로 썼죠? 네. 이 현명한 사람은요, 현명한 사람은 사람을 밀지 않아요. 네, 전 이렇게 했었는데요. 뭐, 이 사람이 누군지, 뭐, 상세히 다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아주 정통적으로 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네, 자, 먼저 헌터의 명성 방법을 보겠습니다. 헌터는 이 조지아주 애틀란타시의 권력 관계를 실증적으로 연구한 겁니다. 이 사람의 이렇게 그 지역 사회에서 175명의 AB 지도자 명단을 작성하고 그 다음 14명의 저명 인사들에게 우리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40명을 선정하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그중에 상업계, 제조업계, 공직, 노동단체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문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렇게 조지아주 애틀란타시에서 명성 방법을 했더니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명백히 인식하고 서로 인근 지역에 모여 살고 시내에서 만날 때도 거의 같은 장소에 만나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예전에 1960년대 명동의 어느 다방에 가면 뭐 시인들이 다 모였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 이들이 미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더라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밀즈는 지휘 방법, 이 포지셔널 메서드로 했는데요.
그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연구를 통하여 기업체, 정부 관료, 군부 관료 이 세 개예요. 기업체, 정부, 군부 이 세 계급이 교육, 종교, 혼인 등을 통하여 강력하게 연계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급이 삼일주가 되어 주요 정책 결정하더라. 어쨌든 현명한 사람 밀지 말라 형태로 하시고 내용은 뭐 어느 정도 개략적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 최근에 가장 중요하게 많이 이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게 뭐 신엘리트론자죠. 뭐 이거는 뭐 중요하다고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영어 표현이 여기에 적당합니다. Non decision making 무의사 결정론입니다. 상당히 이 논리를 개발을 잘 하셨습니다. 이분들이. 이 사실 엘리트론자에 비해서 이 다알 같은 다음에 우리가 설명하는 이 다원론자들이 굉장히 이 성공적으로 이론들을 개천해 나가자 엘리트론자들이 상당히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신엘리트론자, 이 엘리트라는 주장을 새롭게 엘리트론자들이 주장하는데요. 그 사람이 이 바흐라흐와 바라츠입니다. 이 바흐라흐와 바라츠인데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좀 전에 말씀드린 무의사결정입니다. 이 핵심은 이런 거예요. 인간에게는 두 얼굴이 있더라는 거죠. 이게 무의사결정을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투 페이스가 있는데 사람에게는 지금 이때까지 우리가 배웠던 얼굴이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게 하나가 있고 우리는 이때까지 지금 엘리트 그러면 이걸 봤다는 거예요. 이거를. 예. 그래서 너네들이 그렇지 않더라. 다수에 의해서 움직이더라라고 얘기한 다원주의자들이 얘기하는데 너네는 이것만 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가 더 있다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엘리트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하거나 동의하기 어려운 사안은 아예 이슈가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잔잔한 물결 위에 이렇게 여기 수면 위로 딱 올라오는 걸 못하게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면 위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책 의제화 되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런 게 더 많더라고. 이런 게 엄청나더란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엘리트들은 이런 형태의 권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있다. 자, 교수님과 우리 반에 지금 이 수업을 45명이 듣고 있는데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무슨 토의를 하자고 했다. 우리 앞으로 수업을 어떻게 합시다 그랬더니 이 과목에 이 전체 대표하고 한두 사람이 교수님과 이 결탁이 돼 있어요. 그래서 결탁이 돼 있다면 친해. 뭐 친하다기보다 이미 이 수업 시간 들어오기 전에 이 학생들을 불러서 야 우리 수업 어떻게 진행하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중에 한 학생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지 맙시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하려 그러는데 손을 들고 하면은 교수님이 그걸 무시해버려. 이거는 왜냐면 교수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시험을 봐야 된다고 무시해버려. 그래서 야 우리 자 이 제1안 뭐 수업을 이렇게 네 가지 안 중에 있는데 니네 뭐 좋아하니? 이렇게 물을 때는 교수님이 물을 때는 보면은 45명이 다 투표해가지고 그래 이거 결정해 이러면 되게 민주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 A라는 학생이 주장했던 교수님 시험 보지 맙시다 이 안은 교수님 무시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안으로 등장을 못하니까 아예 투표도 못하는 겁니다. 이게 무의사결정이에요. 수면 위로 못 올려도 눌러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이 박정희 정권 시절에 여러분 전태일 분신 사건 알죠? 그 노동운동입니다. 당시 노동운동은 정책 의지화 되지도 못했어요. 그죠? 이거 다 눌러버리는 거예요. 엘리트들이 못 올라오게 수면 위로 이 얘기를 못하게 아예 눌러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엘리트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더라. 이걸 발견해낸 겁니다. 누가? 바흐라우와 바라츠가.
그래서 이런 걸 무의사결정, 넌 디시전 결정, 디시전도 하지 않으면서 정책 결정을 지네 마음대로 해나가더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자주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치 권력에 두 얼굴이 있더라. 이런 얘기가 무의사결정인데 아주 두 번째 분 중요합니다. 근데 무의사결정의 수단으로 특히 네 가지를 제시하더라. 봅시다. 새로운 요구가 정책 이슈화 되지 못하도록 물리적 힘을 행사하는 거예요. 잡아가 버린다든지. 새로운 변화를 주장한 사람들에게 기존의 혜택을 박탈하거나 새로운 혜택을 제시하여 매수하는 겁니다. 야, 니네들 이렇게 해줄 테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 하면서 정책에 대해 못되게 하는 거예요. 셋째, 정치 체제 내의 규범이나 절차를 강조하여 새로운 요구가 제시대로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넷째, 정치 체제 내의 규범이나 규칙, 절차 자체를 수정하여 요구를 봉쇄하는 거죠. 모델로 들어가는 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폭력까지 행사하는 겁니다. 따지면 물리적 힘도 행사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는 게 이게 바흐라와 바라츠가 주장한 무의사결정 신 엘리트론이다. 자, 다음은 다원주의 논의를 봅시다. 다원주의는 이미 학자들도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뭐 이런 얘기들 여러분들 책을 읽으면서 사회학 책을 자꾸 읽다 보면 나오죠. 뭐 다할, 펄스비, 울핑거 뭐 이런 학자들에 의해서 주장된 건데요. 다원론의 대가는 다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할. 이 다할의 다원론입니다. 다할은 어떤 식으로 주장했냐면은 이 투표권 때문에 투표가 되니까 평민들의 등장이 되기 때문에 다두제다. 다두제. 다두제로부터 다원주의 사회로 변화했다. 결국 우리 사회는 다원화됐다는 거예요. 둘째는 모든 정책 결정이 소수 엘리트에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영역별로 영향을 미치는 엘리트가 다르기 때문에 과두제가 아니라 다두제와 유사한 형태의 다원주의가 있다. 영역별로 여러 가지 엘리트들이 나오기 때문에 꼭 엘리트주의라고 얘기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 다원주의와 관련해서는 여러분 요 각주가 정말 중요한데요. 제가 여기서 사실 설명을 충분히 잘 못했습니다. 다원주의 그러면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앞으로 다를 먼저 떠올려야 되겠고요. 둘째는 이 이익집단론을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은 정치적으로 우리가 다원주의라 그랬을 때 이 다원주의 논의에서 우리나라 5천만 명이 다 결정한 사실을 결정한다. 이런 다원주의 논의의 핵심은 아니에요. 물론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멀리서 투표를 통해서 5천만 명이 결정한다는 게 다원주의 일부 설명의 요소는 돼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다원주의라는 거는 이 이익 집단들 간의 힘겨루 죄송합니다. 힘겨루기, 경쟁 이런 관계를 통해서 다원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사 집단이 강력하게 자신의 권력을 내두면 약사 집단이나 또는 간호사 집단, 이 주위의 다른 제약회사 이런 집단들과의 관계에 의해서 의사 집단이 못 나가도록 한다든지, 그래서 의사 집단이 결정을 마음대로 못하게 한다는 거죠. 이 힘의 작용을 다른 힘의 작용들이 맞아둔다. 이게 다원주의론의 이익 집단론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떤 사회든지 하나의 집단이 의사결정을 한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원주의라는 주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다시 책으로 돌아가면요. 자, 여기 다원주의 누군지 알아둬야 됩니다. 자, 벤틀리와 트루만의 이익 집단론이 그 이론적 기초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익 집단론을 주장하는 것 중에 또 두 가지 용어를 중요시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잠재 집단이라는 존재하고요. 또 중복회원이란 말인데 굉장히 설명을 잘하고 있어요. 이런 아까 얘기했던 우리 첫째 잠재 집단, 두 번째 중복회원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익 집단들 간의 힘의 싸움이 실제로는 하나의 이익 집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대학생이라는 이익 집단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죠? 대학생의 그래서 등록금 이런 주장 여러분들이 주장을 합니다. 또 다른 이익 집단들에도 여러분들 포함되어 있어요. 어때? 여러분들 지역사회, 예를 들어서 내가 고향이
경상남도다, 나 전라남도다, 나 전라북도다. 그러면 서울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정책적인 의미에서 우리 지역을 소외시킨다. 그래도 나는 우리 지역의 이익 집단들 이렇게 중복으로 가입돼 있어요. 하나의 이익 집단이 가입된 또는 여러분들이 여성이면 여성 권력, 남성이면 남성 권력에 이렇게 또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익 집단들 간에 여러 가지 돼 있고 잠재적 이익 집단은 또 뭘 얘기하냐면은 만약에 국가가 소득세라는 거 여러분이 직장 가면 월급을 받는 겁니다. 2천만 원 미만의 소득자에게 뭐 10%의 지금은 거의 안 낼 건데 근데 뭐 20%의 소득세를 하겠다. 지금보다 뭐 20%를 더 올리겠다 그러는 얘기다. 지금보다. 그러면 정부는 지금 2천만 원 미만에 내는 월급을 받는 사람이 뭐 어느 정도 숫자면 그 사람들만 자기 편이 안 되고 나머지는 자기 편이 되겠다 하지만 잠재적 집단 여러분처럼 대학생들은 곧 뭐 월급을 받게 되니까 잠재적 집단이 돼서 다시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복 집단과 중복회원과 잠재 집단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 사회는 다원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이게 트루만과 벨튼드의 이익 집단론입니다. 이게 다원주의와 함께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다원주의는 다을의 다원론뿐만 아니라 이익 집단론을 아주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신다원주의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다원주의 논의가 특히 다를 중심으로 한 여러 다원주의 논의에서 다원주의론자들이 야 그거 잘 안 맞네. 현실적으로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좀 더 현실적으로 만든 이론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 다원주의론과 이 신다원론의 핵심적인 논의는 힘의 균형이 안 맞다는 거예요. 자, 이쪽 다원론, 다월의 다원론이라 다알의 다원론이나 이 이익 집단론, 트루만과 벤틀리의 전부 주장들은 뭐냐면 이 정부가 있고요. 또 이익 집단들이 있습니다. 이들 사이에 사실은 힘의 균형들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서 그죠? 도미넌트한 집단들이 생길 수 없다는 게 주장들인데 신다원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다원론은 크게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첫째, 이익 집단 중에서 기업가 집단, 그 다음에 정부. 여러 이익 집단들이 있지만 이 기업가 집단이 가진 특권적 지위로 인해서 기업자 집단,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업가 집단이 다른 이익 집단들보다 어떻게? 보다 더 파워가 힘이 더 세더라 이 얘기를 하고요. 둘째는 정부가 중립적이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정부가 상당히 중립적이고 이런 이익 집단들 간의 힘에 의해서 정치 결정되는데 정부가 중립적이지 않고 정부가 능동적으로 반응하더라. 이래 얘기. 그래서 신다원론은 기존의 다원론이 이익 집단들 중에서 기업가 집단의 우월성을 인정하고 정부의 능동적 행태를 인정하게 되는 게 신다원주의 논의입니다. 자, 다음은 조합주의 이론입니다. 자, 조합주의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 우선 첫째는 조합주의가 뭔지를 먼저 알고요. 둘째는 조합주의의 종류 중에서 조합주의가 뭔지 알고 둘째는 조합주의의 종류 중에서 국가조합주의와 사회조합주의가 뭔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합주의에 대한 내용은 항상 시험 문제에 나오고 있고요. 뭐 주관식을 쓰는 학생은 당연히 답을 쓸 수 있어야 되고요. 객관식 중에는 이 조합주의 자체만 안 나오더라도 지문 안에 조합주의 내용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합주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국가가 있고요. 국가가 제일 크잖아요. 국가가 있고 이런 이익 집단들이 있다고 합시다. 우리나라는 이 경제인 단체가 있고요. 여기 또 반면에 노동자 단체도 있고요. 여러분 같은 전국 대학생 연맹이나 이런 게 있다고 합시다.
다양한 집단들이 있어요. 국가가 이들과 서로 상호 교환적 관계에서 서로 협조해 나가면서 정책을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교수님, 그 좀 과거와는 좀 다르네요. 그죠? 그래서 어떤 정책 결정을 국가가 이런 노동자 대표, 경제인 대표, 이런 사람들과 함께 정책을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사람들은 국가에 대항하지 않죠. 대항하지 않습니다. 국가에 대항하지 않고 국가는 이 사람들에게 뭘 주죠. 결국은 이 안에는 어떤 결과가 이 사이에는 상호 교환 관계가 발생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국가가 이 경제인 단체에 어떤 독점적 권한을 줘버리다든지 이 노동자 단체에 독점적 권한을 줘버린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대학생 회의가 있는데 이 단체에 독점적 권한을 줘버린다든지 이러면서 서로가 연합하여 나아가는 형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조합주의입니다. 아직 상당히 그런데 국가가 어느 정도의 주도권을 가지냐에 따라서 이게 국가 조합주의와 사회 조합주의로 나눕니다. 좀 더 설명했지만 국가가 아주 강력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국,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60년대, 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국가가 강력하게 주도권을 가지고 국가가 경제인 단체들과 그죠? 자동차에 특권을 주면서 이 자동차 만들어 봐. 예. 그래서 거기 자동차 업계를 보호해 주면서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는 거 이런 거죠. 그게 국가조합주의. 중국, 우리나라의 60, 70년대. 사회조합주의는 국가가 주도권이 약해요. 국가가 이들과 함께 연대해서 나가는 국가의 주도권이 국가조합주의보다 낮은 것. 이런 걸 사회조합주의다 그런다. 그럼 우리는 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적 조합주의는 중요한 공공정책을 기업가 단체의 대표, 노동자 단체의 대표, 정부의 대표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정책 결정 양식이죠. 이런 결정 양식을 조합주의라고 한다. 조합주의 체제에서의 국가는 이익 집단들에게 국가 정책 결정에 대한 지지를 요구하고 정책 집행에서 협조와 일정한 부담을 지우는 반면 아주 중요한 얘기죠. 이익 집단은 해당 분야에서 독점적 대표권을 국가로부터 보장받고 국가 정책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겁니다. 결국은 국가에 협조하고 독점적 권한을 얻는 거다. 그래서 조합주의에서 국가는 결코 중립적이지 않으면 특정 집단을 차별하거나 우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원주의와 다른 겁니다. 같이 공동으로 정책 결정하지만 국가가 특정 집단을 우대할 수도 있는 겁니다. 둘째, 이익 집단들은 경쟁보다 협력이 이루어지고 강제적, 비경쟁적이고 계층제적 질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거죠. 철강, 그럼 기업체들 사이 사실은 포스코를 중심으로 이렇게 현대제철 이렇게 쭉쭉쭉 뭔가 질서하면서 자기네끼리 싸우지 않고 국가와 이런 서로 공생 관계를 이어가는 겁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가와 이익 집단 사이에서 합의 과정이 있으며 집행 과정에서도 이익 집단의 집행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요. 이익 집단은 구성원들의 이익을 대입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목표 달성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국가도 도와주는 거고요. 우리도 그래서 서로 공생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조합주의라고 하고 국가의 적극성의 정도에 따라서 국가조합주의와 사회조합주의로 나눠집니다. 자, 봅시다. 국가조합주의는 국가가 민간 부분의 집단들에 대해 강력한 주도권을 행사하는 거고요. 우리나라 60년대 후반 이런 사회조합주의는 북유럽과 같은 경제체제 같이 경제체제의 변화에 순응하려는 이익 집단의 자발적 시도로부터 생성되었는데 이 서로 간에 국가가 어느 정도 합일점을 찾아서 정책을 이끌어 나가는 게 사회조합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권력과 관련해서는 누가 지배하느냐 이렇게 오늘 잘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